아버지, 괜찮으세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병원 복도에 형광등이 눈부셨다. 나는 벽에 기대어 서서 가슴을 쥐어짜고 있었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다. 간경화 말기입니다. 1시간 전 담당 의사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58년을 살면서 이런 선고를 받을 줄은 몰랐다. 간이식. 그것만이 유일한 희망이라고 했다. 아버지, 저희 집으로 가서 쉬어요. 민준이가 내 팔을 부축했다. 33살 된 아들의 따뜻한 손길이 느껴졌다. 차 안에서 민준이가 말했다.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기증자가 되겠습니다. 나는 아들을 바라봤다. 어릴 때부터 착했던 민준이. 내가 아프면 제일 먼저 걱정해주던 아이. 결혼한 지 2년이 됐지만 여전히 아버지를 챙기는 효자였다. 고맙다, 민준아. 당연한 거죠. 아버지가 평생 저를 위해 살아오셨잖아요. 집에 도착하자 아내 경숙이가 마루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다. 이미 민준이에게 연락을 받았나 보다. 여보. 경숙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괜찮아. 방법이 있다고 했어. 나는 아내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내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잠들 수 없었다. 서재에 앉아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다. 민준이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가득했다. 돌잔치 때 한복을 입고 웃는 모습, 초등학교 입학식 날의 어색한 표정, 중학교 졸업식에서 내 어깨에 기댄 모습. 33년 동안 이 아이를 위해 살아왔다. 회사에서 밤늦게 일하는 것도 주말에 쉬지 못하는 것도 모두 민준이를 위해서였다.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었다. 내가 받지 못했던 사랑을 민준이에게는 충분히 주고 싶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이와 함께 병원에 갔다. 기증 적합성 검사를 받기 위해서였다. 간단한 혈액 검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간호사가 주사기를 준비했다. 나는 민준이의 손을 꽉 잡았다. 고생시켜서 미안하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런 일로 사과하시면 안 돼요. 검사실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나는 옆 의자에 놓인 낡은 반지를 발견했다. 누군가 떨어뜨린 것 같았다. 금반지였는데 안쪽에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영원히 마이너스 1991.3, 15. 1991년 3월 15일. 민준이가 태어난 날짜였다. 이상한 우연이었다. 나는 반지를 주머니에 넣었다. 나중에 분실물 센터에 신고해야겠다. 김정식 환자 보호자분? 간호사가 이름을 불렀다. 우리는 상담실로 들어갔다.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의사의 표정이 이상했다. 뭔가 곤란해하는 것 같았다. 문제가 있나요? 내가 물었다. 혈액형이 맞지 않습니다. 혈액형이요? 환자분은 O형, 아드님은 AB형이시네요. 그런데 부인분의 혈액형이 어떻게 되시나요? O형입니다만. 의사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다. 그렇다면 유전학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순간 검사실이 조용해졌다. 에어컨 소리만 웅웅거렸다. 무슨 뜻인가요? 민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O형과 O형 부모에게서는 AB형 자녀가 태어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생물학적 법칙이에요. 나는 의사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았다. 그럼 검사에 오류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물론 재검사를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혈액형 검사는 매우 정확합니다. 오류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나는 민준이를 바라봤다.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다. 그럼 제가 아버지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뜻인가요?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DNA 검사가 필요해요. DNA 검사. 그 말이 내 머리를 강타했다. 병원을 나서는 길 민준이와 나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주차장까지 가는 짧은 거리가 한없이 길게 느껴졌다. 차에 앉아서도 한참 동안 시동을 걸지 않았다. 아버지.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잠깐만. 생각 좀 하자. 나는 핸들을 꽉 쥐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얘졌다. 33년 전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다.
경숙이가 임신을 알렸을 때의 기쁨. 출산실 앞에서 밤새 기다렸던 밤. 민준이를 처음 안았을 때의 감동. 모든 것이 거짓이었단 말인가? 아버지, 저도 믿고 싶지 않아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하지만 만약 정말 그렇다면 뭐? 저는 어떻게 해야 하죠? 지금까지 아버지라고 불렀던 분이 진짜 아버지가 아니라면. 나는 민준이를 바라봤다. 그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정말로 민준이가 낯설게 보이는 것 같았다. 착각일까?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계속 생각했다. 1990년 말 중국 출장을 갔었다. 새로운 공장 건설 프로젝트 때문이었다. 2달 넘게 집을 비웠었다. 혹시 그때 뭔가 일이 있었던 걸까? 아니다. 경숙이는 그럴 사람이 아니다. 32년 동안 나를 속일 정도로 악한 여자가 아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일까? 집 앞에 도착했을 때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우리 집 앞에 주차되어 있었다. 못 보던 차였다. 번호판도 낯설었다. 저 차 아세요? 민준이가 물었다. 아니다. 처음 보는데. 차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왠지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경숙이가 부엌에서 나왔다. 어떻게 됐어요? 검사 결과는? 나는 경숙이의 얼굴을 자세히 바라봤다. 평상시와 다를 게 없었다. 하지만 왜인지 그 표정 뒤에 뭔가 숨겨진 것이 있는 것 같았다. 결과가 좀 이상해. 이상하다니요? 혈액형이 안 맞는데. 경숙이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나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그럴 리가 없는데요. 검사를 잘못한 거 아닐까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재검사를 받아보자. 그날 저녁 식탁은 유례없이 조용했다. 평소라면 민준이가 회사 얘기, 친구 얘기로 시끄럽게 떠들곤 했는데 오늘은 수저 소리만 들렸다. 민준아, 괜찮지? 경숙이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네, 괜찮아요. 아버지도 많이 충격받으셨을 텐데. 재검사 받으면 분명 정상일 거예요. 경숙이의 말에는 확신이 있었다. 너무 확신에 차 있었다. 마치 결과를 미리 알고 있는 것처럼. 밤늦게 잠자리에 들었다. 경숙이는 금세 잠들었지만 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였다. 주머니 속 반지가 자꾸 신경 쓰였다. 1991년 3월 15일. 민준이의 생일과 같은 날짜. 단순한 우연일까? 그리고 집 앞에 검은 차. 저녁에 확인해보니 사라져 있었다. 누구의 차였을까? 새벽 2시쯤 나는 조용히 일어나 서재로 갔다. 오래된 서류함을 뒤졌다. 1990년도 출장 기록을 찾았다. 11월 20일 출발, 1월 28일 귀국. 정확히 69일간의 출장이었다. 그리고 민준이는 3월 15일에 태어났다. 만삭이었다고 했으니 6월경 임신했다는 계산이다. 그때 나는 집에 있었다. 시간상으로는 문제 없었다. 하지만 왜 이렇게 불안한 걸까? 나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경숙이가 출장 중에 보낸 편지들이었다. 33년 전의 것들이다. 첫 번째 편지를 열어봤다. 여보, 잘 지내시죠? 아기가 자꾸 발차기를 해요. 아마 아빠를 그리워하는 것 같아요. 평범한 안부 편지였다. 하지만 글씨체가 뭔가 평소와 달랐다. 더 조심스럽고 긴장된 것 같았다. 두 번째 편지도 마찬가지였다. 세 번째, 네 번째. 모든 편지에서 같은 느낌을 받았다. 마치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은 분위기. 아니다. 내가 예민해져서 그런 거야. 의심의 눈으로 보니까 모든 게 수상해 보이는 거다. 나는 편지들을 다시 봉투에 넣었다. 하지만 완전히 안심이 되지는 않았다. 일주일 후 DNA 검사 결과가 나온다고 했다. 그 일주일을 어떻게 버텨야 할까? 그리고 만약 정말 민준이가 내 친아들이 아니라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32년간의 결혼 생활, 33년간의 아버지 역할이 모두 거짓이었다면?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매주 충격적인 실제 사연들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병원 복도의 차가운 형광등이 내 얼굴을 하얗게 비추고 있었다. 손에 쥔 검사 결과지가 땀에 젖어 구겨졌다. 혈액형 부적합, 친자관계 의문, 차갑고 건조한 의학 용어들이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58년을 살면서 이런 충격을 받을 줄은 몰랐다. 아니, 받고 싶지 않았다. 민준이와 혈액형이 다르다는 것.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자꾸만 과거를 되짚어보게 됐다. 민준이를 처음 안았을 때의 기억. 작고 빨간 얼굴로 내 품에서 잠들던 모습. 첫 발걸음, 첫 말, 첫 등교. 모든 순간들이 가짜였던 걸까? 아니다. 그럴 리 없다. 민준이는 분명 내 아들이다. 의학적 실수일 뿐이야. 나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집문을 열었다. 여보 왔어요? 아내 경숙이 거실에서 뜨개질을 하고 있었다. 그녀의 모습은 언제나와 같았다. 차분하고 온화했다. 결혼 32년 동안 단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는 여자. 하지만 오늘은 왜인지 그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다. 정말로 내가 아는 경숙일까? 33년 전 민준이를 낳을 때의 그 시간들을 나는 정확히 기억하고 있을까? 병원은 어땠어요? 경숙이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빛이 순간 흔들리는 것 같았다. 착각일까? 별거 아니야. 그냥 검사만 했어. 나는 검사 결과지를 재킷 안주머니 깊숙이 밀어 넣었다. 아직은 말할 수 없었다. 확신이 서기 전까지는. 저녁 식사 시간 민준이가 늦게 들어왔다. 33살이 된 아들의 모습을 자세히 바라봤다. 키는 나를 닮았다. 하지만 얼굴형은 경숙을 더 많이 닮았나? 아니다. 눈매는 분명 나와 비슷하다. 아버지, 무슨 걱정 있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민준이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들다운 배려였다. 괜찮다. 그냥 회사 일로 좀 피곤해서. 몸 조심하세요. 아버지 건강이 최우선이잖아요. 민준이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내 마음이 흔들렸다. 이런 착한 아들이 내 친자가 아니라니. 말도 안 된다. 식사 후 나는 서재로 들어가 오래된 앨범을 꺼냈다. 민준이의 성장 앨범. 33년 동안 내가 정성스럽게 모아온 사진들이었다. 첫 번째 사진은 병원에서 찍은 것이었다. 갓 태어난 민준이를 안고 있는 내 모습. 그때의 나는 얼마나 행복했던가. 마침내 아들을 얻었다는 기쁨으로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그런데 이상했다. 그 사진 속에서 경숙이의 표정이 묘하게 불안해 보였다. 출산의 고통 때문일까? 아니면 나는 더 자세히 사진을 들여다봤다. 사진 뒷면에 날짜가 적혀 있었다. 1991년 3월 15일. 그렇다. 민준이가 태어난 날이다. 그런데 잠깐. 나는 그 시기를 떠올려 봤다. 1990년 말부터 1991년 초까지 나는 중국 출장으로 2달 넘게 집을 비웠다. 새로운 공장 설립 프로젝트 때문이었다. 그때 연락이 가끔 끊겼던 적이 있었나? 아니다. 그럴 리가 없다. 경숙이는 매일 안부 전화를 했다. 임신한 몸으로 혼자 있기가 불안하다며 자주 울기도 했다. 내가 부재한 사이 다른 남자와. 그런 일은 절대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의문은 계속 커져갔다. 병원에서는 친자 확인을 위해 더 정밀한 검사를 권했다. DNA 검사. 99.9%의 정확도를 자랑하는 그 검사. 나는 서랍을 열어 예전에 정리해둔 서류들을 찾았다. 그 시절의 출장 기록들이었다. 1990년 11월 20일 출발, 1991년 1월 28일 귀국. 정확히 69일간의 출장이었다. 그리고 민준이는 3월 15일에 태어났다. 만삭이었다고 했으니까. 역산해 보면 6월쯤 임신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때 나는 집에 있었다. 안도감이 밀려왔다. 시간상으로는 문제없다. 그럼 병원의 검사에 오류가 있었던 게 분명하다. 민준이는 내 아들이 맞다.
그런데 왜 자꾸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걸까? 나는 경숙이와의 결혼 초기를 떠올려 봤다. 1989년에 결혼했을 때 경숙이는 23살의 순수한 여성이었다. 나보다 12살 어린 그녀는 언제나 나를 존경하고 따랐다. 바람을 피울 만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런데 왜 가슴이 이렇게 답답한 걸까? 밤 12시가 넘었다. 경숙이는 이미 잠들었다. 나는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다. 혹시 경숙이가 숨기고 있는 것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내 자신이 한심했다. 32년 동안 나를 사랑해온 아내를 의심하다니. 하지만 의료진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혈액형이 이렇게 다를 수는 없습니다. 유전학적으로 불가능해요.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나갔다. 집에 있으니 경숙이의 모든 행동이 의심스러워 보였기 때문이다.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됐다. 직원들이 뭔가 보고를 해도 제대로 들리지 않았다. 머릿속은 온통 그 검사 결과로 가득했다. 점심시간 나는 다시 병원을 찾았다. 담당 의사를 만나서 재검사를 요청했다. 검사 결과에 오류가 있을 수 있잖아요.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우리 검사실은 매우 정확합니다. 그래도 환자분이 원하신다면 일주일 후 나올 재검사 결과. 그때까지 나는 어떻게 버텨야 할까?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우연히 오래된 친구 성우를 만났다. 대학 동창으로 지금은 산부인과를 운영하고 있는 의사였다. 정식이. 오랜만이다. 성우야 안녕. 우리는 근처 커피숍에서 이야기를 나눴다. 성우는 내 표정이 좋지 않다며 걱정했다. 무슨 일 있어? 얼굴이 많이 안 좋네. 나는 잠깐 망설이다가 털어놓기로 했다. 믿을 만한 친구였고 전문의이기도 했으니까. 실은 아들과 혈액형이 안 맞는다는 얘기를 들었어. 성우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친자 확인 때문에? 응. 간이식을 위해 검사했는데. 정씨가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 드물지만 병원에서 신생아를 바꿔주는 실수가 일어나기도 하고. 신생아를 바꿔준다? 나는 깜짝 놀랐다. 그런 일이 정말 있어? 1990년대 초반에는 특히 그런 사고가 몇 번 있었지. 지금은 신생아 확인 시스템이 엄격하지만 그때는 좀 허술했거든. 성우의 말을 듣고 나니 또 다른 가능성이 떠올랐다. 경숙이의 불륜이 아니라 병원의 실수일 수도 있다는 것. 혹시 민준이가 태어난 병원이 어디야? 성모병원이야. 아, 거기. 그때 그 병원에서 신생아 사고가 있었던 것 같은데. 성우의 말에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정말? 확실하지는 않지만 내가 기억하기로는 1991년경에 그런 사건이 있었어. 나중에 조용히 해결됐다고 들었는데.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나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경숙이가 바람을 피운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안도감. 하지만 동시에 민준이가 내 친아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절망감. 만약 정말 병원에서 아이를 바꿔준 거라면 내 진짜 아들은 어디에 있는 걸까? 그리고 지난 33년 동안 나는 남의 아들을 키운 것일까?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나는 한참을 차 안에 앉아 있었다. 집으로 들어가서 경숙이와 민준이를 어떤 마음으로 마주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저녁 준비를 하는 경숙이의 모습이 보였다. 평범한 일상이었다. 하지만 내게는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다. 여보, 늦었네요. 오늘 회식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니야. 그냥 일이 좀 늦어져서. 고생 많으셔요. 빨리 씻고 밥 드세요. 경숙이의 다정한 목소리가 오히려 내 마음을 더 아프게 했다. 만약 내가 지금까지 오해하고 있었다면, 만약 경숙이는 아무 잘못이 없다면, 그날 밤도 잠이 오지 않았다. 옆에서 고요히 잠든 경숙이를 바라보며 나는 생각했다. 진실을 알고 싶다. 하지만 그 진실이 우리 가족을 파괴할까봐 두렵기도 했다. 재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앞으로 5일이 더 남았다. 그 5일을 어떻게 버텨야 할까? 그리고 만약 결과가 같다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길고 어두운 터널에 들어선 것 같은 기분이었다. 출구가 보이지 않는 터널 말이다.
재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3일째 아침이었다. 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커피를 내렸다. 잠을 제대로 못 잤다. 매일 밤 같은 꿈을 꿨다. 민준이가 낯선 사람으로 변해가는 꿈. 여보, 벌써 일어났어요? 경숙이가 부엌으로 들어왔다. 요즘 잠을 못 주무시네요. 괜찮아. 그냥 일찍 깼어. 경숙이가 내 옆에 앉았다. 32년 동안 함께한 아내의 모습이었지만 요즘은 왜인지 낯설게 느껴졌다. 해시태그 챕터 4 바닥으로 떨어지는 살고난 심화. DNA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이틀이 남았다. 하지만 우리 가족은 이미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민준이는 정말로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회사에서도 휴가를 냈다고 했다.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어봐도 민준이가 만나고 싶지 않다고 해요라는 답만 돌아왔다. 여보, 이러다가 민준이를 완전히 잃는 건 아닐까요? 경숙이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결과가 나오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나도 확신이 서지 않았다. 설령 민준이가 내 친아들로 판명된다 해도 이미 금이 간 관계가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 그날 오후 회사에서 뜻밖의 전화를 받았다. 민준이의 직장 상사였다. 사장님, 민준 씨 일로 연락드렸는데요. 네, 무슨 일이죠? 며칠 전부터 민준 씨가 이상해요. 휴가를 내긴 했는데 그 전에 동료들한테 이상한 말을 했다더라고요. 어떤 말을? 자기가 곧 모든 걸 잃게 될 거라고. 그리고 아버지가 자기를 버릴 거라고. 내 가슴이 답답해졌다. 혹시 사표 얘기는 안 했나요? 그게 사표를 써놨다고 하더라고요. 언제든 낼 준비가 되어 있다고. 나는 급히 전화를 끊고 민준이에게 연락했다. 하지만 여전히 받지 않았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민준이가 사는 아파트로 향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아파트 현관에서 초인종을 눌렀다. 누구세요? 수진이의 목소리였다. 아버지야. 민준이 있지? 한참의 침묵 후에야 문이 열렸다. 수진이의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다. 아버님, 들어오세요. 거실에는 민준이가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며칠 사이에 많이 야위었다. 민준아. 민준이가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봤다. 그 눈빛이 차갑기만 했다. 왜 오셨어요? 내가 회사에 사표를 썼다며? 그게 아버지랑 무슨 상관이에요? 상관없을 리가 있나? 넌 아직도 내 아들이야. 아직도요? 민준이가 비웃었다. 언제까지죠?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요? 민준아,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말해야 해요? 아버지는 이미 저를 포기하셨잖아요. 언제 내가 널 포기했다고 그래? 며칠 전부터요. 저를 보는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의심하고 계시잖아요. 나는 부인하고 싶었지만 사실이었다. 그리고 솔직히 저도 마찬가지예요. 민준이가 일어나서 말했다. 이제 아버지를 볼 때마다 이상해요. 정말 내 아버지인가 싶어서. 민준아. 33년 동안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알고 보니 남남이라면. 그동안 받은 사랑은 뭐였고 제가 드린 효도는 뭐였던 거죠? 민준이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그리고 이 집은 어떻게 하죠? 아버지 돈으로 산 집인데 제가 친아들이 아니라면 나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말라고요? 아버지, 저는 지금 모든 걸 잃을 위기에 있어요. 민준이가 소리쳤다. 수진이가 놀라서 민준이를 말렸다. 여보, 진정해. 진정하라고? 내가 어떻게 진정해? 33년 동안 살아온 모든 게 거짓말일지도 모르는데. 그때 민준이가 갑자기 웃기 시작했다. 이상한 웃음이었다. 하, 정말 웃기네요. 제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뭐가 바보였다는 거야? 아버지가 저를 사랑한다고 믿었던 게요.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게요. 지금도 그래. 거짓말하지 마세요. 민준이가 고함쳤다. 아버지 표정 보면 다 알아요. 이미 저를 남으로 보고 계시잖아요. 나는 할 말을 잃었다. 민준이의 말이 맞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33년 만에 병원 일을 말씀하시다니. 진작 말씀하셨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어머니를 탓하는 거 아니야.
탓하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은 이미 끝났어요. 민준이가 방으로 들어가더니 서류 봉투를 들고 나왔다. 이게 뭐야? 사표요. 그리고 이 집 임대 해지 신청서도 있어요. 뭐? 아버지가 친아들이 아니라고 판명되면 저는 모든 걸 정리할 거예요. 아버지께 받은 모든 것들을 돌려드리고. 수진이가 깜짝 놀랐다. 여보, 갑자기 그런 얘기를. 갑자기가 아니야. 며칠 전부터 계획한 거야. 민준이가 나를 똑바로 바라봤다. 아버지, 제가 계산해 봤어요. 33년 동안 아버지께 받은 교육비, 생활비, 용돈, 결혼자금. 모든 걸 합치면 대략 5억 정도 되더라고요. 무슨 소리야? 만약 제가 아버지 친아들이 아니라면 그 돈을 모두 갚아야죠. 남의 돈을 써버린 거니까. 민준아, 정신 차려. 정신 차린 거예요. 그동안 제가 너무 안일했어요. 당연히 가족이라고 생각했으니까. 민준이가 계속 말했다. 그리고 아버지도 마찬가지시잖아요. 진짜 아들을 찾으셔야죠. 33년 동안 남의 아들 키우느라 고생하셨잖아요. 그 말이 내 가슴을 찔렀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해요? 혈연이 전부가 아니라고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아버지도 속으로는 다 알고 계시잖아요. 뭘 안다는 거야? 이제 저를 예전처럼 사랑할 수 없다는 걸요. 나는 부인하고 싶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 순간 민준이의 휴대폰이 울렸다. 경숙이었다. 어머니세요. 민준이가 전화를 받았다. 네. 네, 아버지 여기 계세요. 네. 민준이의 표정이 굳어졌다. 뭐라고요? 언제요? 나는 불안감이 들어 민준이에게 손짓했다. 무슨 일이야? 민준이가 전화를 끊고 나를 바라봤다. 병원에서 전화 왔대요. 검사 결과가 나왔다고.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다. 빨리 가봐야겠네. 아버지. 민준이가 나를 불렀다. 뭐야? 만약 제가 정말 아버지 친아들이 아니라면. 그런 가정하지 마. 제발 대답해 주세요. 그럼 저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는 민준이의 간절한 눈빛을 바라봤다. 하지만 답을 할 수 없었다. 모르겠다. 민준이의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졌다. 역시 그렇군요. 민준아. 가세요. 진실을 확인하러 가세요. 그리고 결과가 나오면 연락 주세요. 너도 같이 가자. 아니에요. 저는 여기서 기다릴게요. 혼자서. 민준이가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는 소리가 크게 울렸다. 수진이가 나를 배웅해줬다. 아버님, 민준이가 요즘 너무 이상해요. 밤마다 악몽을 꾸고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해요. 어떤 소리?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겠다고. 그리고 모든 걸 잃게 될 거라고. 수진아, 민준이 좀 달래줘. 아직 확정된 게 아니니까. 네. 그런데 아버님도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무슨? 민준이가 정말로 모든 걸 포기할 것 같아요. 만약 친아들이 아니라고 나오면. 수진이의 말을 들으며 집으로 향했다. 차 안에서 나는 계속 생각했다. 만약 정말 민준이가 내 친아들이 아니라면 33년 동안 키운 아이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 그리고 내 진짜 아들은 누구이고 어디에 있을까? 집에 도착했을 때 경숙이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여보, 어떻게 됐어요? 내일 아침에 결과 들으러 가야 해. 민준이는? 안 온다고 해. 혼자 기다리겠다고. 그날 밤 나는 전혀 잠들 수 없었다. 옆에서 경숙이도 뒤척이고 있었다. 여보. 경숙이가 조용히 말했다. 응. 만약 민준이가 정말. 그런 얘기 하지 마. 하지만 준비는 해야 하잖아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솔직히 나도 모르겠었다. 새벽 4시쯤 나는 일어나서 서재로 갔다. 민준이의 어린 시절 사진들을 다시 꺼내봤다. 돌잔치 사진, 초등학교 운동회 사진, 고등학교 졸업 사진. 33년의 기억들이 가득했다. 이 모든 것들이 무의미해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다. 그리고 문득 생각났다. 내 진짜 아들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혹시 나를 찾고 있을까?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운명의 날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다. 민준이었다. 아버지. 민준아, 왜 이렇게 일찍? 잠이 안 와요. 너무 무서워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무서워할 거 없어. 아버지. 만약 제가 정말 아버지 아들이 아니라면 저를 완전히 버리실 거예요? 나는 한참을 생각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다. 모르겠다. 전화 너머로 민준이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역시 그렇군요. 민준아, 괜찮아요. 각오는 하고 있었어요. 전화가 끊어졌다. 나는 휴대폰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정말로 혈연이 전부일까? 33년 동안 함께 산 정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걸까?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나도 확신이 서지 않았다. 민준이가 내 친아들이 아니라면 예전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 시간은 흘러가고 있었다. 몇 시간 후면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우리 가족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다. 여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분명 검사 오류일 거예요. 그런 것 같지? 당연하죠. 민준이가 당신 아들이 아니라니 말도 안 되잖아요. 경숙이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다. 하지만 그 확신이 오히려 의심스러웠다. 왜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걸까?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민준이었다. 요즘 아침 일찍 출근한다며 집을 일찍 나가곤 했다. 아버지, 어머니, 안녕히 계세요. 민준아, 아침은? 회사에서 먹을게요. 늦겠어요. 민준이가 서둘러 나가려 하자 나는 그를 불렀다. 민준아, 잠깐. 네? 요즘 너무 피하는 것 같은데. 괜찮지? 민준이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피한다니요? 우리가 얘기를 해봐야 하지 않을까?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아버지. 민준이가 망설였다. 사실 저도 혼란스러워요. 뭐가? 만약 정말 제가 아버지 친아들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할지. 순간 내 가슴이 아팠다. 아들도 같은 걱정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 걱정하지 마. 결과가 나와봐야 알 일이야. 하지만 만약 그렇다면 저는 지금까지 뭐였던 거죠? 33년 동안 받은 사랑은 뭐였고 아버지라고 부른 게 뭐였던 거죠?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아들을 안아주고 싶었지만 왠지 손이 나가지 않았다. 일단 회사나 가거라. 나중에 천천히 얘기하자. 민준이가 나간 후 집안이 조용해졌다. 경숙이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지만 나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정오쯤 회사에서 점심을 먹고 있는데 민준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버지, 저 지금 어머니랑 함께 있어요. 급한 일이 생겨서. 무슨 일이야? 어머니가 뭔가 말씀하실 게 있다고 하세요.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혹시 경숙이가 뭔가를 털어놓으려는 건가? 지금 어디 있어? 집에 있어요. 빨리 오실 수 있으세요? 나는 급히 회사를 나와 집으로 향했다. 차를 몰면서도 손이 떨렸다. 드디어 진실을 알게 되는 건가? 집에 도착했을 때 거실에는 민준이와 경숙이가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여보, 앉으세요. 경숙이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다. 무게감이 있었다. 무슨 일이야? 사실 제가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다. 시계 소리만 또르르 들렸다. 뭔데? 경숙이가 깊은 숨을 쉬었다. 33년 전 민준이를 낳을 때 일이에요. 드디어 나왔다. 나는 마음의 준비를 했다. 그때 병원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이상한 일? 신생아실에서 잠깐 아이들이 뒤바뀐 적이 있었어요. 나는 경숙이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뒤바뀌었다고? 네. 그런데 곧바로 발견해서 다시 바꿔놨다고 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혹시 그때 완전히 바로잡지 못한 건 아닐까요? 민준이가 놀란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다. 어머니, 그런 일이 있었어요? 미안해. 별일 아니라고 생각해서 말하지 않았는데.
나는 안도와 동시에 새로운 충격을 받았다. 경숙이의 불륜이 아니라 병원의 실수일 수도 있다는 것. 하지만 그렇다면, 그럼 민준이가 혹시 다른 아이와 바뀐 걸 수도 있어요. 그 순간 민준이가 벌떡 일어났다. 그럼 저는 누구예요? 제 진짜 부모는 누구고요? 민준아, 진정해. 진정하라고요?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게 거짓일 수도 있다는데? 민준이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해요? 33년 동안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알고 보니 남남이라면? 그래도 우리는 33년을 함께 살았잖아. 함께 살았다고 가족인가요? 혈육이 아닌데? 민준이의 말이 내 가슴을 찔렀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건가? 민준아, 그런 말하는 거 아니야. 아니면 뭐라고 해야 해요? 아버지도 이제 저를 다르게 보고 계시잖아요. 그런 게 아니야. 아니에요. 며칠 전부터 느꼈어요. 저를 보는 아버지 눈빛이 달라졌어요. 의심의 눈으로 보고 계시잖아요. 민준이의 말에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솔직히 저도 마찬가지예요. 민준이가 냉정하게 말했다. 아버지를 보면 이제 낯설어요. 정말 내 아버지인지 확신이 안 서요. 민준아. 왜요? 사실이잖아요. 우리 모두 서로를 의심하고 있잖아요. 경숙이가 울음을 터뜨렸다. 그만해, 민준아.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데. 어머니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33년 전 일을 이제서야 말씀하시다니. 뭔가 더 숨기고 계신 거 아니에요? 뭐라고? 혹시 어머니가 정말 모르시는 게 맞나요? 병원에서 아이가 바뀐 걸 정말 몰랐던 거예요? 경숙이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민준아,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아버지. 저는 이제 아무도 믿을 수 없어요. 어머니도 아버지도. 민준이가 현관으로 향했다. 어디가? 집에 가요. 제 집에. 여기가 내 집이야. 아니에요. 이제 아니에요. 민준이가 문을 박차고 나갔다. 쾅 하는 소리가 온 집에 울렸다. 나와 경숙이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여보, 제가 잘못했나요? 경숙이가 눈물을 흘리며 물었다. 아니야. 말해줘서 고마워. 하지만 내 마음은 복잡했다. 경숙이의 말이 사실일까? 정말 병원에서 아이가 바뀐 걸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그날 저녁 민준이는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전화도 받지 않았다. 여보, 민준이에게 전화해보세요. 경숙이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나는 민준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계속 연결되지 않았다. 밤 11시쯤 민준이의 아내 수진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버님, 민준이가 집에 와서 이상해요. 뭐가 이상해? 계속 술을 마시면서 이상한 말을 해요. 자기가 누군지 모르겠다고, 가족이 누군지 모르겠다고. 내 가슴이 답답해졌다. 지금 어떤 상태야? 계속 울면서 아버님 흉을 봐요. 아버님이 자기를 의심한다고, 이제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런 게 아닌데. 아버님,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며칠 전부터 민준이가 이상했어요. 나는 수진이에게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다. 아, 그런 일이. 수진이의 목소리가 충격에 떨렸다. 수진아, 민준이 좀 달래줘. 아직 확실한 게 아니니까. 네. 그런데 아버님, 민준이가 이상한 말을 했어요. 무슨 말? 만약 정말 아버님 친아들이 아니라면 지금까지 받은 재산을 모두 돌려드려야 한다고. 그리고 이 집도 나가야 한다고. 나는 깜짝 놀랐다. 민준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 그런 걱정하지 말라고 해. 그런 문제가 아니야. 네. 알겠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3일 만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엉망이 되다니. 다음 날 아침 민준이가 집에 왔다. 얼굴이 많이 부어 있었다. 아버지, 어머니 죄송해요. 어젯밤에 너무 흥분했어요. 괜찮다. 이해해. 하지만 제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무슨 뜻이야? DNA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어요. 그리고 만약 정말 제가 아버지 친아들이 아니라면 민준이가 말을 멈췄다.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그땐 정말로 남남이 되는 거죠. 저는 제 진짜 가족을 찾아야 하고 아버지도 진짜 아들을 찾으셔야 해요. 민준아.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받은 모든 것들. 교육비, 용돈, 이 집에서 살 권리. 모든 걸 정리해야죠. 민준이의 말이 차갑게 들렸다. 마치 이미 결정을 내린 것 같았다.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성급하다고요? 아버지,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저를 보는 마음이 예전과 같나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역시 그렇군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아버지를 볼 때마다 의심이 들어요. 정말 내 아버지인지. 그 순간 경숙이가 민준이의 뺨을 때렸다. 그만해.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민준이가 뺨을 만지며 어머니를 바라봤다. 어머니도 때리시네요. 이제 저는 정말 남남이 된 기분이에요. 민준아, 제발. 괜찮아요. 어차피 며칠 후면 모든 게 밝혀질 테니까. 민준이가 다시 나가려 했다. 어디가? 회사요. 그리고 당분간 집에는 안 들어올게요.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 민준아. 하지만 민준이는 돌아보지 않고 나갔다. 나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3일 만에 33년간 쌓아온 가족의 정이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다니. 경숙이가 내 옆에 앉았다. 여보,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뭐가? 민준이를 너무 몰아세우는 건 아닐까요? 아직 결과도 안 나왔는데. 나는 경숙이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만약 정말 민준이가 내 친아들이 아니라면? 그럼 내 진짜 아들은 누구이고 어디에 있는 걸까? 그리고 33년 동안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왔던 걸까? 창밖으로 검은 차가 또 지나가는 게 보였다. 며칠 전부터 자주 목격되는 그 차. 혹시 우리 집을 지켜보고 있는 건 아닐까? 나는 점점 모든 것이 의심스러워지고 있었다. 민준이도 경숙이도 심지어 내 자신도. 병원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나서도 한참을 움직일 수 없었다. 손이 떨려서 시동을 끄는 것도 힘들었다. 오늘 드디어 모든 것이 밝혀진다. 경숙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여보, 들어가야죠. 응. 잠깐만. 나는 주머니 속 낡은 반지를 만졌다. 며칠 전 병원에서 주운 그 반지. 1991년 3월 15일이 새겨진 민준이의 생일과 같은 날짜의 반지. 이상한 우연이었다. 병원 로비로 들어가니 민준이가 먼저 와 있었다. 수진이와 함께 의자에 앉아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며칠 사이에 더욱 야위어 보였다. 민준아. 민준이가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체념이 가득했다. 오셨네요. 같이 들어가자. 아니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먼저 들으세요. 저는 나중에. 왜? 준비할 시간이 필요해요. 무엇을 준비한다는 걸까? 나는 불안감을 느꼈다. 상담실에 들어가니 담당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앉으세요. 나와 경숙이가 앉자 의사가 서류를 들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순간 숨이 막혔다. DNA 검사 결과 99.9% 확률로 친자 관계가 아닙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경숙이가 작은 비명을 질렀다. 그럴 리가. 재검사도 같은 결과였습니다. 혈액형 불일치와 함께 DNA까지 일치하지 않아서 친자 관계가 아님이 확실합니다. 나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33년 동안 내가 키운 아이가 내 친아들이 아니었다니. 그럼 우리 진짜 아들은 어디에 있는 거죠? 경숙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것은 저희가 답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1991년에 출생하신 성모병원에 문의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성모병원. 33년 전 그 병원에서 정말 신생아가 바뀐 것이었다. 상담실을 나와서 나는 벽에 기대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서 있기도 힘들었다. 여보, 어떻게 이런 일이? 경숙이가 울고 있었다. 그때 민준이가 다가왔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나는 민준이를 바라봤다.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닌 그를. 친자 관계가 아니래. 민준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그래도 예상하고 있었던 듯 크게 놀라지는 않았다. 역시 그렇군요. 민준아, 이제 정말 끝났네요. 민준이가 쓴웃음을 지었다. 33년 동안의 가족 관계가. 그런 말하지 마. 사실이잖아요. 이제 우리는 남남이에요. 민준이가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다. 이게 뭐야? 법무법인에서 받은 서류예요. 친자 관계가 아님이 확인되면 재산 상속 권리 포기 각서예요. 뭐? 그리고 지금까지 받은 교육비, 생활비 5억 원에 대한 변제 계획서도 있어요. 나는 봉투를 받아들고 멍하니 바라봤다. 민준아, 이런 것까지 할 필요 없어. 필요 있어요. 이제 저는 정말 남의 아들이니까요. 하지만, 아버지. 민준이가 나를 똑바로 바라봤다.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저를 보는 마음이 예전과 같나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역시 그렇군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를 보면 이제 남 같아요. 경숙이가 흐느꼈다. 민준아, 제발. 어머니, 우시지 마세요. 어차피 저는 어머니 친아들도 아니잖아요. 그 말이 경숙이에게 큰 충격을 줬다. 그래도 33년 동안 거짓으로 산 거죠.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 정리해야죠. 민준이가 병원을 나가려 했다. 어디가? 집에 가서 짐 싸야죠. 내일까지 이사 나갈 거예요. 민준아. 하지만 민준이는 돌아보지 않고 걸어갔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은 장례식장보다 조용했다. 경숙이는 계속 울고 있었고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여보, 우리 진짜 아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모르겠어. 33년 동안 우리를 찾고 있었을까요? 글쎄, 사실 나도 궁금했다. 내 진짜 아들은 누구이고 어떻게 살고 있을까? 혹시 나쁜 가정에 입양되어 고생하고 있는 건 아닐까? 집에 도착하니 현관 앞에 또 그 검은 차가 서 있었다. 며칠 전부터 계속 목격되던 그 차. 여보, 저 차 뭐지? 모르겠어. 요즘 자주 보이더라. 차에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왠지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집 안으로 들어가니 민준이가 짐을 싸고 있었다. 이미 큰 가방 2개가 현관에 놓여 있었다. 민준아, 그렇게 급하게 나갈 필요 없어. 급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이제 남의 집이잖아요. 하지만, 아버지, 더 이상 말리지 마세요. 저도 마음이 힘들어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리고 진짜 아들을 찾으셔야죠. 33년 동안 헤어져 있었으니 얼마나 그리웠을까요? 민준아, 저도 제 진짜 부모를 찾아야 해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분명 어딘가에 계실 거예요. 그때 경숙이가 부엌에서 소리쳤다. 여보, 빨리 와보세요. 무슨 일인가 싶어 부엌으로 달려갔다. 경숙이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경숙아, 가슴이 너무 아파요. 급히 119를 불렀다. 민준이도 달려와서 경숙이를 부축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민준아, 미안해. 어머니가 미안해. 구급차가 도착해서 경숙이를 병원으로 옮겼다. 응급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의사가 나왔다. 심근경색 초기 증상입니다. 다행히 빨리 와서 생명에는 지장 없지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네요. 스트레스. 이 모든 상황 때문이었다. 일주일 정도 입원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나는 병실에 누워있는 경숙이를 바라봤다. 33년 동안 나를 사랑해준 아내. 그런데 우리가 33년 동안 키운 아이는 남의 아들이었다. 여보, 제가 잘못했나요? 경숙이가 약한 목소리로 물었다.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그럼 누구 잘못이에요? 왜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됐을까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날 밤 나는 병원에서 경숙이를 돌보고 민준이는 집에서 짐을 쌌다. 다음 날 아침 이사를 간다고 했다. 새벽 2시쯤 민준이에게서 문자가 왔다. 아버지,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비록 친아들은 아니었지만 33년 동안 저를 사랑해 주셔서 고마웠어요. 행복하세요. 그리고 진짜 아들을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급히 집으로 전화했다. 하지만 받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집으로 갔다. 민준이는 이미 떠나고 없었다. 방은 텅 비어 있었고 책상 위에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다. 아버지께 33년 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비록 친자 관계는 아니었지만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랑은 진짜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리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진짜 가족을 찾아야 하고 아버지도 진짜 아들을 찾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받은 모든 것들에 대한 빚은 평생에 걸쳐 갚아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진짜 아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민준 올림. 편지를 읽고 나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33년 동안 함께 살았던 아들이 이렇게 떠나다니.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혹시 민준이가 돌아온 건가 싶어 급히 문을 열었다. 하지만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60대쯤 되어 보이는 정장 차림의 남자였다. 김정식 씨이신가요?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제 이름은 박상호입니다. 잠깐 들어가서 얘기 좀 할까요? 무슨 일이시죠? 33년 전 성모병원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말입니다. 내 심장이 멈출 뻔했다. 혹시 그때 검은 차를 몰고 다니신 분이? 네, 맞습니다. 며칠 전부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박상호라는 남자가 들어와서 앉았다. 사실 저는 33년 전부터 당신을 찾고 있었습니다. 저를요? 정확히는 당신의 진짜 아들을 찾고 있었죠. 무슨 뜻입니까? 박상호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1991년 3월 15일 성모병원에서 신생아 2명이 바뀌었습니다. 그중 1명이 당신의 아들이었고, 그럼 우리 아들이 정말, 네,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33년 동안 키웠습니다. 나는 믿을 수 없었다. 그럼 당신은 민준이의 친아버지입니다. 세상이 뒤바뀌는 기분이었다. 그리고 당신의 진짜 아들은? 박상호가 사진을 꺼냈다. 바로 이 아이입니다. 사진 속에는 민준이와 비슷하게 생긴 남자가 있었다. 하지만 더 날카로운 인상이었다. 이름은 박민우입니다. 33년 동안 제가 아들로 키웠죠. 그럼 진짜로. 네. 33년 만에 진실이 밝혀진 겁니다. 박상호가 계속 말했다. 사실 저는 몇 년 전부터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병원 기록을 보게 되면서요. 그럼 왜 이제서야? 민우가 말렸습니다. 이미 33년이나 지났는데 지금 와서 뒤바꿀 필요가 있냐고. 하지만 지금은 민우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자신의 진짜 아버지를 만나보고 싶다고 하더군요. 나는 사진을 다시 봤다. 내 진짜 아들. 33년 만에 찾은 내 친아들. 언제 만날 수 있을까요? 지금이라도 가능합니다. 민우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거든요. 정말요? 박상호가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다. 민우야, 들어와. 잠시 후 현관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깔끔한 인상의 남자였다. 안녕하세요. 박민우입니다. 순간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다. 내 앞에 내 진짜 아들이 서 있었다. 아버지. 민우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 순간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33년 만에 만난 내 친아들이었다. 내 앞에 서 있는 남자를 바라보며 나는 말문이 막혔다. 박민우. 내 진짜 아들이라는 이 남자. 정말 내 아들인가요? 민우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33년 만입니다, 아버지. 아버지. 그 한마디가 내 가슴을 울렸다. 민준이가 떠나고 나서 들을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그 말. 박상호가 나를 안심시키듯 말했다. DNA 검사도 이미 했습니다. 99.9% 일치합니다. 언제부터 아셨던 건가요? 3년 전부터요. 박상호가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다. 민우가 사고로 수혈이 필요할 때 우연히 알게 됐죠. 수혈? 네. 그때 혈액형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 박상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때서야 민우가 제 친아들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나는 민우를 자세히 바라봤다.
키는 나와 비슷했고 눈매도 어딘지 닮아 있었다. 하지만 33년 동안 만나지 못한 서먹함이 느껴졌다. 그럼 민준이는 제 친아들입니다. 박상우가 조용히 말했다. 33년 동안 당신이 키워주신 아이가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내가 키운 민준이는 박상우의 친아들이고 박상우가 키운 민우는 내 친아들이라니. 앉으세요. 자세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박상우가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다. 1991년 3월 15일 성모병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나는 주머니에서 낡은 반지를 꺼냈다. 혹시 이것과 관련이 있나요? 박상우의 눈이 커졌다. 어디서 구하셨어요? 병원에서 주었어요. 안에 1991년 3월 15일이라고 새겨져 있어서. 그건 제 아내 반지입니다. 박상우가 떨리는 손으로 반지를 받았다. 민우를 낳던 날 제가 아내에게 선물한 거예요. 모든 의심이 풀리기 시작했다. 그 반지는 우연이 아니었던 것이다. 아내가 출산 후 분실했다고 했는데 33년 만에 이렇게 찾게 되다니. 민우가 옆에서 말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계속 그 반지를 찾으셨어요. 마지막 유품이라고 하시면서. 돌아가셨다고요? 네. 5년 전에 암으로. 박상우의 목소리가 침울해졌다. 죽기 전에 진실을 알려주고 싶었는데 차마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나는 반지를 바라보며 운명의 기묘함을 느꼈다. 33년 전 잃어버린 반지가 33년 후 진실을 알려주는 열쇠가 되다니. 그날 병원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박상우가 파일을 펼쳤다. 낡은 신문 기사들과 병원 기록들이 가득했다. 1991년 3월 15일 새벽 성모병원 신생아실에서 화재 경보가 울렸어요. 오작동이었지만 그 소동 중에 신생아 2명의 팔찌가 바뀌었죠. 팔찌가? 네. 신생아 확인용 팔찌요. 그때는 지금처럼 시스템이 체계적이지 않았거든요. 민우가 덧붙였다. 나중에 간호사가 실수를 눈치챘지만 이미 퇴원 후였어요. 하지만 병원에서는 쉬쉬했죠. 왜요? 의료사고 책임 때문에요. 박상우가 씁쓸하게 말했다. 그래서 33년 동안 이 사실이 묻혀 있었던 거예요. 나는 충격을 받았다. 그럼 민준이도 경숙이도 아무 잘못이 없었던 것이다. 단순한 병원의 실수였던 것이다. 그럼 제 아내가 말한 신생아실 소동이. 맞습니다. 그때 일이에요. 경숙이 씨도 그 소동을 기억하고 계셨군요. 나는 경숙이에 대한 미안함이 밀려왔다. 며칠 동안 그녀를 의심했던 내 자신이 부끄러웠다. 민우는 어떻게 자랐나요? 박상우가 민우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좋은 아이로 자랐어요. 공부도 잘하고 효자고요. 지금은 뭘 하나요? 의사입니다. 민우가 대답했다. 정형외과 전문의요. 의사라고요? 네. 아버지. 죄송해요. 뭐라고 불러야 할지. 아버지라고 해도 돼요. 나는 민우의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다. 당신은 내 친아들이니까. 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도 들었다. 내가 33년 동안 키운 민준이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민준이 소식은 들으셨나요? 박상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제 집을 떠났어요. 더 이상 가족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랬군요. 박상우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사실 민준이를 만나고 싶었는데. 왜요? 33년 동안 제 아들로 살았으니까요. 비록 친자관계는 아니지만 제게도 소중한 아이예요. 박상우의 말에 나는 놀랐다. 나와 정반대의 반응이었다. 하지만 민준이는 만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완전히 선을 그었거든요. 그럴 수도 있죠. 충격이 컸을 테니까. 민우가 말했다. 사실 저도 민준이 형을 만나보고 싶어요. 형이라고요? 네. 비록 바뀌어 자랐지만 같은 날 태어난 형이잖아요. 그리고 제자리에서 33년을 살았으니까. 민우의 말에서 따뜻함이 느껴졌다. 민준이와는 정반대였다. 민우는 이 사실을 알고 어떤 기분이었나요? 처음엔 충격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궁금해졌어요. 제 진짜 아버지는 어떤 분일까, 어떻게 살아오셨을까?
원망하지 않았어요? 원망요? 민우가 고개를 저었다. 전혀요. 아버님이 저를 버린 게 아니잖아요. 병원의 실수였으니까. 나는 민우의 성숙함에 감동받았다. 민준이가 보인 반응과는 너무 달랐다. 그리고 박상우 아버지께도 감사해요. 33년 동안 잘 키워주셨으니까. 박상우가 민우를 자랑스럽게 바라봤다. 이 아이가 이렇게 성숙해서 다행이에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내가 물었다. 그건 아버님 마음에 달렸죠. 민우가 말했다. 저는 진짜 아버지를 만났으니 기뻐요. 하지만 억지로 가족이 되자고 할 생각은 없어요. 왜요? 33년은 긴 시간이에요. 서로 낯설 수밖에 없죠. 천천히 알아가면 되지 않을까요? 민우의 배려심에 나는 또 한 번 놀랐다. 그때 박상우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사실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가요? 민준이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어요. 정말요? 네. 며칠 전부터 민준이를 찾고 있었거든요. 제 친아들이니까. 박상우가 주소를 적은 종이를 건네줬다. 여기 있어요. 고시원에 방을 얻었더라고요. 고시원이라고요? 네. 아마 돈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직장도 그만뒀다고 하고. 내 가슴이 아팠다. 민준이가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다니. 만나러 가봐야겠어요. 같이 가죠. 박상우가 말했다. 저도 민준이를 만나고 싶어요. 저도 가겠습니다. 민우가 손을 들었다. 민준이 형을 만나보고 싶어요. 우리는 함께 민준이를 찾아가기로 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다. 민준이가 우리를 만나려고 할까? 차에 타면서 박상우가 말했다. 사실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뭔가요? 민준이와 민우 이 둘의 인생이 묘하게 비슷해요. 어떻게요? 둘 다 의료계에 관심이 있었고 둘 다 착한 성격이고 마치 유전자가 환경을 이기는 것 같아요. 민우가 웃으며 말했다. 그럼 민준이 형도 착한 분이겠네요. 그럼요. 33년 동안 제가 키웠는데 정말 효자예요. 하지만 나는 마음이 복잡했다. 며칠 전 민준이가 보인 차가운 반응을 생각하면 과연 우리를 반가워할까? 걱정하지 마세요. 민우가 내 마음을 읽은 듯 말했다. 분명 잘 풀릴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확신해요? 가족이니까요. 비록 복잡하게 얽혔지만 결국 가족이잖아요. 민우의 말에 희망이 생겼다. 정말로 모든 것이 잘 풀릴 수 있을까? 고시원 앞에 도착했을 때 나는 심호흡을 했다. 곧 민준이를 만나게 된다. 내가 33년 동안 아들로 여겼던 하지만 이제는 남이 된 그 아이를. 들어가 볼까요? 박상우가 물었다. 네. 가봅시다. 우리는 고시원 계단을 올라갔다. 민준이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과연 우리를 만나려고 할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오늘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것.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라는 것. 실타래들이 하나씩 풀리면서 33년간 얽힌 운명의 실타래가 드디어 정리되기 시작하고 있었다. 해시태그 챕터 7 운명의 재회 역전 엔드 복수, 복선 전면 회수. 고시원 3층 복도는 음침했다. 오래된 건물 특유의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민준이가 이런 곳에서 지내고 있다니 가슴이 아팠다. 307호입니다. 박상우가 방번호를 확인하며 말했다. 나는 문 앞에서 망설였다. 며칠 전 그렇게 차갑게 돌아선 민준이가 과연 우리를 받아줄까? 똑똑똑. 누구세요? 안에서 민준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예전보다 많이 지쳐 보였다. 민준아 아버지야. 한참의 침묵이 흘렀다. 왜 오셨어요? 더 이상 아버지가 아니시잖아요. 문 좀 열어줘. 할 말이 있어. 할 말 없어요. 그냥 가세요. 박상우가 나서서 말했다. 민준아 나야. 박상우. 누구세요? 내 친아버지다. 문 안에서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잠시 후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민준이가 문틈으로 얼굴을 내밀었다. 며칠 사이에 더욱 야위어 있었고 수염도 길어져 있었다. 정말 제 친아버지세요? 그래.
33년 만에 널 찾았다. 민준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문이 완전히 열렸다. 들어오세요. 좁은 고시원 방은 정말 형편없었다. 작은 책상 하나, 침대 하나가 전부였다. 옷가지들이 아무렇게나 널려 있었다. 민준아. 박상호가 민준이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고생 많았구나. 아버지. 진짜 아버지세요? 응. DNA 검사도 다 했어. 넌 내 친아들이야. 민준이가 박상호에게 달려가 안겼다. 33년 만에 만난 친아버지와 아들의 포옹이었다. 아버지. 아버지. 그래, 아들아. 미안하다. 33년 동안 못 찾아서 미안해.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기쁘면서도 서운했다. 저렇게 쉽게 받아들이다니. 민우가 앞으로 나섰다. 안녕하세요. 저는 민우예요. 민준이가 민우를 바라봤다. 당신이. 네. 김정식 아버님의 친아들이에요. 바뀌어 자란 형이죠. 민준이가 민우를 자세히 바라봤다. 정말 닮았네요. 김 아저씨. 아니, 김정식 씨와. 나는 민준이가 나를 김정식 씨라고 부르는 게 서운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이제 우리는 남남이니까. 민준아, 왜 이런 곳에서 지내고 있어? 박상호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돈이 없어서요. 회사도 그만뒀고. 이제 남의 돈으로 산 집에서 살 수는 없잖아요. 무슨 소리야? 33년 동안 키워준 은혜가 있는데. 민준이가 나를 바라봤다. 은혜라고요? 저는 사기꾼이에요. 33년 동안 친아들인 척하면서 속여온 사기꾼. 그런 게 아니야. 너도 몰랐던 일이잖아. 몰랐다고 변명이 되나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저는 지금까지 받은 모든 걸 갚아야 해요. 박상호가 민준이를 달랬다. 진정해. 이제 내가 있잖아. 아버지. 민준이가 박상호를 바라봤다. 정말 제가 아버지 아들이 맞나요? 당연하지. 넌 내가 33년 동안 찾던 아들이야. 민우가 끼어들었다. 형, 저희가 왜 왔는지 아세요? 왜요? 함께 가족이 되자고요. 이상하긴 하지만 우리 모두 가족이잖아요. 민준이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무슨 뜻이에요? 나는 민우의 말에 놀랐다. 함께 가족이 되자고. 형이 박상호 아버님의 친아들이고 저는 김정식 아버님의 친아들이에요. 하지만 33년 동안 바뀌어 살았잖아요. 그래서요? 그럼 우리 모두 가족이 되면 되잖아요. 이상한 가족이지만요. 박상호가 민우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우리가 서로 아들을 키워준 거니까 이제는 모두 가족이지. 하지만 민준이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저는 김정식 씨와는 가족이 될 수 없어요. 왜? 며칠 전에 확인했거든요. 저를 보는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 남으로 보고 계시잖아요.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김정식 씨를 볼 때마다 어색해요. 민준아. 하지만 박상호 아버지는 달라요. 민준이가 박상호를 바라봤다. 진짜 아버지시니까요. 박상호가 나를 미안한 듯 바라봤다. 정식 씨,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이해해요. 하지만 정말 괜찮지 않았다. 33년 동안 키운 아들이 이렇게 선을 긋다니. 민우가 분위기를 바꿔보려 했다. 그래도 우리 모두 만난 김에 함께 식사라도 해요. 저는 괜찮습니다만. 민준이가 나를 힐끔 봤다. 가자. 나는 마음을 정했다. 마지막으로 함께 밥이라도 먹자. 우리는 근처 식당으로 갔다. 어색한 4명이 앉은 식탁은 조용했다. 민준아, 앞으로 뭐 할 거야? 박상호가 물었다. 모르겠어요. 일단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빚부터 갚아야죠. 무슨 빚? 김정식 씨에게 받은 교육비, 생활비요. 제가 계산해 봤는데 5억 정도 되더라고요. 박상호가 놀랐다. 5억이나? 33년이니까요.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그리고 결혼 자금까지. 나는 민준이의 말을 듣고 있기 힘들었다. 그런 돈 받을 생각 없어. 안 돼요.
제가 사기친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사기친 게 아니라 병원 실수였잖아. 결과는 마찬가지죠. 그때 민우가 입을 열었다. 형, 그럼 저는 어떻게 하죠? 뭐가요? 저도 33년 동안 박상호 아버님께 받은 게 있는데 김정식 아버님께 갚아야 하나요? 민준이가 당황했다. 그건 다르죠. 뭐가 달라요? 똑같잖아요. 하지만 형이 사기꾼이면 저도 사기꾼이에요. 33년 동안 남의 아들인 척 했으니까. 민준이가 할 말을 잃었다. 민우가 계속 말했다. 그리고 형이 5억을 갚는다면 저도 박상호 아버님께 받은 걸 갚아야 해요. 그럼 우리 둘 다 평생 빚쟁이로 살아야겠네요. 그런 게 아니라. 형,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 피해자예요. 박상호가 민우의 말에 동조했다. 맞아. 민준아, 너무 자책하지 마. 하지만 저는 정말 미안해요. 민준이가 나를 바라봤다. 33년 동안 속인 게 아니라고 했잖아. 그래도 그때 식당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다. 경숙이었다. 여보. 나는 깜짝 놀랐다. 경수가 병원에서 나온 거야? 민준이 소식을 듣고 나왔어요. 경숙이가 민준이에게 달려갔다. 민준아. 어머니. 아니, 경숙 이모님. 뭔 이모님이야? 나는 33년 동안 내 어머니였어. 민준이가 눈물을 흘렸다. 죄송해요. 제가 이모님 친아들이 아니라서. 그게 중요해? 경숙이가 민준이를 안았다. 33년 동안 내가 널 얼마나 사랑했는데. 어머니. 그리고 너도 나를 33년 동안 어머니라고 불렀잖아. 그게 다 거짓이었어? 아니에요. 진심이었어요. 그럼 이제 와서 남남이라고 하면 안 되지. 경숙이의 말에 식당 안이 조용해졌다. 민준아, 내가 내 친아들이 아니라는 걸 알았을 때 정말 충격이었어. 하지만 그게 뭐야? 33년 동안 함께 산 정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 어머니. 그리고 민우야. 경숙이가 민우를 바라봤다. 너도 내 아들이야. 내가 낳아준 아들. 민우가 감동받아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우리 모두 가족이야. 복잡하긴 하지만 가족이지. 박상호가 경숙이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정말 고마우신 분이네요. 당연한 말씀하는 거예요. 박상호 씨도 33년 동안 민준이를 사랑으로 키워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정말 착한 아들이었어요. 그럼 됐네요. 우리 모두 서로의 아들을 사랑으로 키운 거예요. 경숙이의 말에 모든 것이 정리되는 것 같았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죠?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당연히 가족으로 살아야지. 경숙이가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 집은 충분히 크니까 박상호 씨 부자도 함께 살면 되잖아. 정말요? 그럼. 33년 동안 헤어져 있었으니 이제는 함께 살아야지. 나는 경숙이의 말에 감동받았다. 역시 내 아내는 대단한 여자였다. 하지만 저는 민준이가 망설였다. 뭐? 아직도 어색해요. 김정식 아버지와는. 나는 민준이의 솔직한 말에 상처받았지만 이해했다. 천천히 해도 돼. 나는 민준이에게 말했다. 33년 동안 아버지와 아들로 산 게 하루아침에 없어질 순 없으니까.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다. 그리고 민우야. 나는 민우를 바라봤다. 너도 부담 갖지 마. 천천히 알아가자. 내 아버지.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혈연만이 가족이 아니라는 것을. 33년 동안 함께 산 정도 소중하고 새로 만난 인연도 소중하다는 것을. 그럼 정말 모두 함께 살 건가요? 박상호가 물었다. 당연하죠. 경숙이가 웃었다. 이상한 가족이지만 그래도 가족이에요. 민준이가 처음으로 웃음을 지었다. 감사해요. 모든 분들께. 뭘 감사해? 우리가 가족인데. 그날 저녁 우리는 모두 함께 집으로 돌아갔다. 이상한 가족이었지만 행복한 가족이었다. 민준이는 여전히 나와 어색했지만 예전보다는 자연스러워 보였다. 그리고 민우는 정말 좋은 아들이었다. 박상호도 집에 함께 머물기로 했다.
33년 만에 만난 아들과 함께 지내고 싶다고 했다. 경숙이는 두 아들을 돌보느라 바빴다. 민준이와 민우 모두 자신의 아들이라며 행복해했다. 여보. 그날 밤 경숙이가 말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네요. 그러게. 33년 만에 이런 일이. 민준이도 찾았고 민우도 만났고. 하지만 아직도 어색해. 시간이 해결해 줄 거예요. 혈연이든 인연이든 사랑이 있으면 되는 거니까. 경숙이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33년간의 복잡한 실타래가 드디어 풀렸다. 모든 진실이 밝혀졌다. 그리고 새로운 가족이 시작되었다. 이상하지만 따뜻한 우리만의 가족이. 해시태그 챕터 8 새로운 시작 마무리 엔드 교훈 복선 최종 정리. 6개월 후. 아침 햇살이 거실 창문으로 스며들었다. 식탁에는 5명분의 아침이 차려져 있었다. 경숙이가 부엌에서 마지막 반찬을 가져오며 미소 지었다. 모두 일어났네요. 아침 드세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민우가 정중하게 인사했다. 6개월 동안 함께 살면서 이제는 정말 자연스러워졌다. 민준이는? 나는 빈자리를 바라보며 물었다. 일찍 출근했어요. 박상호가 대답했다. 새 직장에 적응하느라 열심이더라고요. 민준이는 한 달 전부터 새로운 회사에 다니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과거 일로 취업이 어려웠지만 박상호의 도움으로 좋은 곳을 찾을 수 있었다. 아직도 저와는 조금 어색하긴 하지만 많이 나아졌어요. 나는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다. 당연하죠. 민우가 따뜻하게 말했다. 33년은 긴 시간이에요. 천천히 가면 되죠. 민우는 정말 좋은 아들이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었다. 매일 저녁 퇴근하면 나와 이야기를 나누려고 노력했고 주말에는 함께 운동을 하기도 했다. 아버지, 오늘 병원 검진 결과 나오는 날이죠? 민우가 물었다. 응. 오후에 가봐야지. 그렇다. 강경화는 여전히 진행 중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희망이 있었다. 민우가 기증을 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정말 괜찮겠어? 나는 걱정스럽게 물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의사니까 위험도도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민우가 미소 지었다. 아버지를 위해서라면요.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다. 33년 떨어져 있었지만 혈육의 정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민우는 병원으로, 박상호는 회사로 출근했다. 경숙이와 나만 집에 남았다. 여보, 정말 많이 변했네요. 경숙이가 설거지를 하며 말했다. 뭐가? 가족이요. 6개월 전만 해도 모든 게 엉망이었는데 그때를 생각하니 꿈만 같았다. DNA 검사 결과가 나온 그날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았는데 그때 당신이 말렸더라면 어쩔 뻔했을까. 나는 경숙이에게 고마워했다. 저도 처음엔 당황했어요. 하지만 생각해보니 33년이 거짓말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 혈연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 점심때쯤 민준이에게서 문자가 왔다. 아버지, 점심 함께 드실까요? 회사 근처에 맛있는 집이 있어요. 나는 깜짝 놀랐다. 민준이가 먼저 연락을 한 건 처음이었다. 약속 장소에 가니 민준이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예전보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다. 왔네요. 민준이가 일어나서 인사했다. 응. 식사하자고 하니 놀랐어. 사실 할 말이 있어서요. 우리는 조용한 한식당에 앉았다. 민준이가 망설이듯 입을 열었다. 그동안 죄송했어요. 뭘? 너무 차갑게 대해서요. 아버지도 저만큼 힘드셨을 텐데. 나는 민준이의 말에 놀랐다. 괜찮아. 충분히 그럴 만했어. 아니에요. 33년 동안 저를 사랑해 주신 건 진짜였는데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했어요. 민준이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다. 박상호 아버지와 얘기를 많이 했어요. 아버지. 김정식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분인지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박상호 씨가? 네. 33년 동안 저를 잘 키워주셔서 고맙다고, 정말 훌륭한 아버지셨다고. 나는 박상호에게 고마웠다.
그리고 민우도 계속 말해요. 아버지가 얼마나 따뜻한 분인지. 민우가? 네. 저한테 형이라고 부르면서 같은 아버지를 두었으니 형제라고 하더라고요. 민우의 마음씨에 또 한 번 감동받았다. 그래서 깨달았어요. 제가 너무 고집을 부렸다는 걸. 민준아, 이제는 정말 가족이 되고 싶어요. 어색하겠지만 천천히. 나는 민준이의 손을 잡았다. 고맙다. 그리고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다시 아버지라고 불러도 될까요? 당연하지. 아버지. 민준이가 환하게 웃었다. 정말 죄송했고 감사했어요. 그 순간 6개월 동안 쌓인 서먹함이 한 번에 사라졌다. 오후에 병원에 갔다. 민우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아버지, 검사 결과 어땠어요? 간 이식이 가능하대. 다행히 상태가 생각보다 좋아서. 정말 다행이에요. 하지만 정말 괜찮겠어? 너도 몸이 소중한데. 아버지, 또 그런 말씀하세요? 민우가 웃었다. 제가 의사인 거 잊으셨어요?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건 제가 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첫 번째 선물이에요. 민우의 말에 눈물이 났다. 고맙다, 아들아. 수술은 일주일 후로 예정되었다. 그 일주일 동안 우리 가족은 더욱 가까워졌다. 민준이는 이제 정말 자연스럽게 나를 아버지라고 불렀다. 그리고 민우와도 형제처럼 지냈다. 박상우와도 좋은 관계가 되었다. 서로의 아들을 키워준 은혜로 깊은 우정이 생겼다. 경숙이는 두 아들과 박상우까지 돌보느라 바빴지만 정말 행복해했다. 수술 전날 밤 가족 회의를 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나는 걱정스럽게 말했다.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민준이가 단호하게 말했다. 아무 일 없을 거예요. 맞아요. 민우도 동조했다. 제가 직접 수술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래도 만약을 위해서 말인데. 여보. 경숙이가 내 말을 막았다. 우리 가족은 이제 막 시작됐어요. 끝날 리 없어요. 그날 밤 나는 서재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냈다. 민준이의 어린 시절 사진들과 이제는 민우의 사진들도 함께 있었다. 33년 동안의 기록들. 이제는 모든 것이 의미가 있었다. 낡은 반지도 박상호에게 돌려줬다. 그는 그 반지를 보며 돌아가신 부인을 그리워했다. 부인께서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예요. 내가 위로했다. 그럼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민준이를 찾았다고. 검은 차는 이제 우리 집 차고에 있었다. 박상호가 이사 오면서 가져온 차였다. 33년 전 출장 기록들도 이제는 소중한 자료가 되었다. 모든 시간이 맞아떨어진다는 증거였으니까.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민우의 간 일부가 내게 이식되었고 둘 다 건강하게 회복했다. 이제 정말 혈육이 되었네요. 민우가 웃으며 말했다. 무슨 뜻이야? 아버지 몸에 재간이 들어갔으니까요. 정말 그랬다. 이제 우리는 진짜 혈육이 되었다. 1년 후. 우리 가족은 완전히 자리를 잡았다. 민준이는 승진까지 했고 민우는 병원에서 인정받는 의사가 되었다. 박상호는 조기 퇴직을 하고 집에서 손자들을 돌봐주겠다고 했다. 민준이와 민우 모두 결혼을 앞두고 있었으니까. 정말 기적 같은 일이네요. 경숙이가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말했다. 33년 만에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았어요. 그런데 말이야. 나는 모든 가족을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가 뭘 배웠는지 아니? 뭘요? 민준이가 물었다. 혈연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진짜 가족은 사랑으로 만들어진다는 것. 맞아요. 민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33년 동안 바뀌어 살았지만 결국 모두 가족이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박상우가 말했다.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것. 무슨 뜻이에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와도 가족이라는 끈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 경숙이가 눈물을 흘렸다. 정말 그래요. 우리 모두 한때는 포기하려고 했었는데. 하지만 결국 다시 만났잖아요. 그날 밤 나는 창가에 서서 하늘을 바라봤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33년 전 민준이가 태어난 그날도 이런 밤이었을까? 그리고 민우도?
운명이란 참 신기한 것이다. 33년 동안 헤어져 있다가 결국 모두 한 집에서 살게 되다니. 여보, 뭘 보고 있어요? 경숙이가 다가왔다. 별 보고 있어. 무슨 생각해요? 우리 가족 생각. 정말 특별한 가족이 됐네. 그러게요. 남들이 보면 이상하다고 하겠지만, 하지만 우리는 행복하잖아. 네. 정말 행복해요. 그때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민준이와 민우가 박상우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이제는 정말 자연스러운 모습이었다. 아무도 어색해하지 않았다. 아버지, 어머니 뭐 하세요? 민준이가 불렀다. 가요. 경숙이가 내 손을 잡았다. 우리는 거실로 갔다. 온 가족이 모여 앉아 다른 이야기를 나누었다. 내년에는 둘 다 결혼하니까 정말 큰 가족이 되겠네요. 박상우가 웃었다. 그럼 저희는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는 거네요. 경숙이가 기뻐했다. 아이들이 태어나면 이 이야기를 들려줘야겠어요. 민우가 말했다. 무슨 이야기? 할아버지들이 어떻게 만났는지, 우리가 어떻게 가족이 되었는지. 그래. 정말 신기한 이야기니까. 나는 우리 가족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때로는 인생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한다.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 순간이 온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견뎌내면 더 큰 행복이 기다리고 있다. 우리 가족이 그 증거였다. 33년간 헤어져 있었지만 결국 모두 함께하게 되었다. 더 강하고 더 따뜻한 가족으로. 아버지, 무슨 생각하세요? 민준이가 물었다. 우리 가족 생각. 좋은 생각이시겠네요. 민우가 웃었다. 그럼. 정말 좋은 생각이야. 그날 밤 우리는 늦도록 이야기를 나누었다. 과거의 아픔도 현재의 행복도 미래의 꿈도.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리되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다. 혈연을 뛰어넘은 진정한 가족의 사랑이 계속될 새로운 시작이. 5년이 지났다. 우리 집은 이제 정말 큰 가족이 되었다. 민준이와 민우 모두 결혼해서 각각 2명씩 아이를 낳았다. 4명의 손자, 손녀가 집안을 뛰어다니고 있다. 아이들은 할아버지가 둘, 할머니가 하나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그리고 아빠들이 서로 형제라는 것도. 할아버지, 우리 아빠들이 왜 형제예요? 큰 손자가 물었다. 그건 특별한 이야기가 있단다. 들려주세요. 나는 아이들을 무릎에 앉히고 33년 전 이야기를 시작했다. 별들이 빛나는 밤처럼 아름다운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다. 진정한 가족은 혈연으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거란다.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 어리지만 언젠가는 이해할 것이다.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긴다는 것을.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을. 이런 감동적이고 따뜻한 이야기가 더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도 들려주세요. 가족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는 이야기였나요? 여러분에게도 소중한 가족이 있으실 텐데 오늘 한 번 더 사랑한다고 말씀해보세요.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많이 추천해주세요. 감사합니다.